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지금부터 7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가른 두 남자의 치열했던 승부 김춘추와 연개 소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사 5천년을 통틀어 가장 뜨거웠고 가장 치열했던 라이벌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교과서에서 김춘추를 외세를 끌어들인 사대주의자로 연개 소문을 자주적인 영웅 혹은 잔혹한 독재자라는 한 줄의 문장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달랐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도는, 아니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서기 642년 평양성에서의 단 한 번의 만남. 그리고 차가운 결렬. 이 결정적인 순간이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두 남자의 치열했던 심리전과 리더십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던 두 리더의 선택에 관한 처절한 드라마입니다. 때는 서기 642년입니다. 이 해는 한국사에서 가장 다이내믹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먼저 신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신라는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이었습니다. 백제의 의자왕, 그는 즉위하자마자 해동증자라 불리던 온화한 가면을 벗어 던지고 신라를 향해 맹공을 퍼붓습니다. 의자왕의 공격은 단발적인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에만 신라의 40여 개 성이 연이어 함락당했으며 서쪽 방어선은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신라 조정에는 연일 패전 보고가 쏟아졌고 백성들은 전쟁의 공포에 떨며 서라벌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 공격의 정점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대야성 함락입니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으로 신라 수도 서라벌 경주로 들어가는 서쪽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적군은 순식간에 왕궁 앞마당까지 들이닥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백제 장군 윤충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야성 도독 김품석은 부하 장수 거밀의 아내를 빼앗는 폐륜을 저질렀고 이에 원한을 품은 거밀이 백제에 내통하여 성의 식량 창고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내부의 배신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린 셈이죠.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야성 도독이었던 김품석은 김춘추의 사위였고 그의 아내는 김춘추가 가장 아끼던 딸 고타소였습니다. 백제군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김품석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백제 감옥 바닥에 묻어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딸의 부고를 전해 들은 김춘추는 기둥에 기대어 선 채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을 지나가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입을 열어아. 대장부가 어찌 백제를 삼키지 못하겠는가? 라고 외치며 피 눈물 섞인 복수를 맹세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원한을 넘어 신라라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절규였습니다. 여기서 김춘추라는 인물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춘추는 신라 왕족 중에서도 진골 출신으로 외할아버지가 진평왕, 어머니가 천명공주라는 최고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김용추는 왕위 계승 경쟁에서 밀려난 인물이었기에 김춘추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수 있는 핏줄이면서도 왕이 되기 어려운 미묘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그를 단순한 귀족이 아닌 치밀한 전략가이자 타고난 외교관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한 발 비껴서 있었기에 오히려 더 넓은 시야로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김춘추는 정치인 김춘추에서 복수의 화신으로 변모합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내 손으로 백제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시 신라의 국력으로는 백제와 전면전을 벌여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했으니까요. 신라 조정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귀족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춘추가 꺼내든 카드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적국인 고구려와의 동맹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와 신라는 수십 년간 크고 작은 전투를 벌여온 적대 관계였습니다.
적의 수도에 가겠다는 것은 곧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신라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김춘추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죽더라도 해볼 가치가 있다. 그는 목숨을 담보로 한 외교 도박에 나섭니다. 김춘추가 북쪽으로 향하던 그 시각, 고구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642년의 고구려 역시 피비린내 나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은 영유왕이었습니다. 영유왕은 수나라와의 전쟁 승리 이후 새롭게 떠오른 강대국 당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를 대당 온건파라고 하죠. 실제로 영유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고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포획한 중국인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기를 든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강경파의 수장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은 당나라에 굴복하는 것은 고구려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고구려의 최고 귀족 가문이었으며 아버지 연태조 역시 동부대인이라는 고위 관직을 역임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연개소문에게 고구려는 어떤 나라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강렬한 자존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영유왕과 대신들은 연개소문이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 판단하고 그를 제거하려 모의합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합니다. 그리고 선수를 치죠. 그는 자신의 군대 사열식의 대신들을 초대한 뒤 그 자리에서 100여 명을 모조리 참살합니다. 그리고 곧장 왕궁으로 쳐들어가 영유왕마저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어 시궁창에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연개소문의 정변입니다. 그는 영유왕의 조카인 보장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대망리지라는 전무후무한 관직에 오릅니다. 대망리지는 군권과 정권을 모두 장악한 사실상의 국왕보다 더 높은 자리였습니다. 연개소문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마초 중의 마초입니다. 중국 경극에서 연개소문은 등 뒤에 5자루의 비도를 꽂고 날아다니는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타협을 모르는 남자였고 힘에는 힘으로 맞서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딸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지만 겉으로는 냉정한 외교관. 김춘추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려는 철권 독재자 연개소문. 물과 기름, 얼음과 불 같은 이 두 사람이 평양성에서 마주 앉게 됩니다. 역사적인 평양회담의 막이 오르는 순간입니다. 평양성에 도착한 김춘추를 맞이한 것은 화려한 환영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의도적으로 김춘추를 며칠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협상 전 상대의 길을 꺾는 고전적인 심리전이었죠. 김춘추는 그 며칠간 평양성의 웅장한 성벽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고구려 군사들을 바라보며 고구려의 국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사실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평양성에 도착한 김춘추는 연개소문에게 대망리지, 나는 오늘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왔소. 지금 백제는 무도하여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 신라의 땅을 유린하고 있소. 고구려가 우리에게 군사를 빌려주어 백제의 오만함을 꺾게 도와주시오. 그리한다면 신라는 영원히 고구려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오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연개소문에게 김춘추의 제안은 그저 신라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수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은혜라. 신라가 언제부터 신의를 알았단 말이오? 과거 우리 고구려가 백제의 공격으로부터 신라를 구해주었을 때 너희는 뒤로 백제와 손잡고 우리 한강 유역을 도둑질해 가지 않았느냐? 진흥왕 때의 배신을 벌써 잊었는가? 라고 비꼬았습니다. 김춘추는 당황하지 않고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은 당나라가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남쪽의 신라와 손을 잡는다면 후방의 위협을 없애고 당나라와의 대결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소? 이것은 고구려에게도 이득이 되는 제안입니다라고 설득했습니다. 김춘추는 정확히 연개소문에 가려운 곳을 긁었습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즉 신라와 고구려가 힘을 합쳐야 당나라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연개소문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춘추의 논리보다 당장의 영토 회복이라는 명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쿠데타로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강력한 성과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연개 소문은 탁자를 쾅 내리치며 몸을 앞으로 숙여 닥쳐라. 혀를 놀려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라. 군사를 빌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중령 서북의 땅 한강 유역을 내놓아라. 그 땅은 원래 우리 고구려의 것이니 주인이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약속을 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춘추에게 이 요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는데 한강 유역은 진흥왕 때 피를 흘려 얻은 땅이자 중국 당나라로 가는 뱃길이 열리는 신라의 생명선이었기에 이를 내놓으라는 것은 곧 신라 보고 죽으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하된 자로서 왕의 허락 없이 땅을 떼어줄 수는 없다며 거절한 김춘추는 즉시 감옥에 갇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협상은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김춘추가 요구한 것은 생존을 위한 동맹이었지만 연개 소문이 요구한 것은 항복에 가까운 영토 할양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김춘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라에서 몰래 가져온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바로 청포 푸른 비단 300보였습니다. 그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부탁해 고구려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 선도회를 부릅니다. 김춘추는 선도회에게 뇌물을 바치며 살 길을 묻습니다. 뇌물을 받은 선도회는 기분이 좋아져서 술을 한 잔 걸치고는 김춘추에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를 해줍니다. 어르신, 혹시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아십니까? 옛날에 동해 용왕의 딸이 병이 났는데 토끼의 간이 약이라고 해서 거북이가 육지로 나가 토끼를 꼬셔왔지요. 용궁에 도착해서 배를 가르려 하자 토끼가 꾀를 내어 간을 육지에 씻어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용왕은 그 말을 믿고 토끼를 다시 육지로 보내주었지요. 토끼는 깡충 뛰어 도망치며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놈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별주부전 혹은 구토지설입니다. 김춘추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구나. 이 일화는 단순히 김춘추의 기질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넘어 당시 고구려 내부에도 연개 소문의 강경 노선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선도회가 보장왕의 총신이었다는 점에서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한 보장왕. 측근들의 불만이 김춘추의 탈출을 도운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김춘추는 연개 소문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연기를 시작합니다. 대망리지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습니다. 그 땅은 원래 고구려 땅이었지요. 제가 돌아가서 왕을 잘 설득해 그 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이 믿기시나요? 연개 소문이 바보도 아니고 이 뻔한 거짓말에 속았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여기서 연개 소문의 정치적 계산을 읽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침략 조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연개 소문 입장에서는 김춘추를 죽여서 신라와 전면전을 벌이는 것보다 일단 김춘추를 살려보내 신라를 안심시키고 당나라와의 전쟁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설마 내가 돌아가서 딴짓을 하겠어? 하는 자만심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것은 연개 소문의 인생 최대의, 아니 고구려 역사상 최악의 실책이 되고 맙니다. 신라 땅을 밟자마자 김춘추의 태도는 180도 돌변합니다. 내가 왕에게 말해봤는데 안 된다더라. 라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죠.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고구려는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살 길은 서쪽에 있다. 사실 김춘추가 곧바로 당나라로 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그는 먼저 바다를 건너 외국 일본으로도 갔습니다. 외국에서도 군사 원조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이 실패마저도 김춘추에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소국과의 동맹으로는 백제와 고구려라는 이중의 위협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한 것입니다. 결국 김춘추가 내린 최종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당나라밖에 없다. 그는 곧장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을 만납니다. 당시 당태종은 안시성 전투 패배 이후 고구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김춘추는 당태종에게 폐하 소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백제의 멸망뿐입니다.
만약 폐하께서 군사를 보내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해 주신다면 평양 이남의 땅은 신라가 갖고 그 이북의 광활한 땅은 모두 폐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실로 파격적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땅 대부분을 당나라에 주겠다는 약속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김춘추는 신라의 고유한 옷을 벗고 당나라의 의복을 입겠으며 독자적인 연호를 버리고 당나라의 연호를 쓰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문화적 종속까지 감수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외교였습니다. 당태종은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좋다. 내가 군사를 보내주마. 이렇게 나당연합이 결성됩니다. 김춘추는 고구려에서 얻은 교훈, 즉 말이 안 통하면 힘센 친구를 데려와라를 철저하게 실천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춘추의 외교 전략은 단순히 당나라에 매달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나라와의 동맹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군사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구축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김춘추의 누이 문희가 김유신의 아내였고 김유신의 여동생 문명왕후가 김춘추의 아내였으니 두 사람은 이중의 혼인 관계로 묶인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외교의 김춘추, 군사의 김유신. 이 완벽한 조합이 없었다면 나당연합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탁상공론에 그쳤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김춘추의 외모와 매력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김춘추는 용모가 수려하고 대화에 능했다고 합니다. 당태종이 처음 김춘추를 만났을 때 신라에 이런 인물이 있었느냐며 감탄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외교에서 첫인상과 개인적 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후의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흘러갑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김춘추의 딸 고타소의 원한을 갚은 것입니다. 이때 김춘추는 이미 무열왕으로 즉위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전장을 누비며 통일전쟁을 지휘했습니다. 특기할 것은 백제 멸망 후 김춘추가 보여준 행동입니다. 그는 딸을 죽인 원수를 찾아내 복수했지만 동시에 백제 유민들을 포용하는 정책도 폈습니다. 개인적 복수심과 국가적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 것입니다. 비록 그는 삼국 통일이 완성되기 전인 66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아들 문왕 문무왕이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반면 연개소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당나라와 싸웠습니다. 안시성 전투, 사수 전투 등에서 당나라 대군을 몰살시키며 제국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특히 645년 안시성 전투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손꼽히는 방어전의 걸작이었습니다. 당태종이 직접 이끈 10만 대군을 88일간 막아내고 결국 혹한기가 다가오자 당군은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퇴각해야 했습니다. 이 승리는 동아시아 세력 판도를 뒤흔든 대사건이었고 연개소문의 군사적 천재성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는 없었습니다. 고립된 고구려는 천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당나라뿐 아니라 신라, 백제, 심지어 거란과 말갈 등 주변의 거의 모든 세력과 동시에 적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외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백제와의 느슨한 동맹뿐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백제의 의자왕과 손잡고 신라를 양면에서 압박하는 여제동맹 전략을 구사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의 적 신라를 공격하기 위한 일시적 합종책일 뿐 진정한 신뢰에 기반한 동맹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먼저 공격했을 때 고구려는 백제를 구하기 위해 유의미한 군사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동맹국의 멸망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장면이야말로 연개소문 외교의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오래 버틸 수는 없는 법입니다. 666년 연개소문이 병으로 사망합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형제끼리 물과 고기처럼 화합하여 싸우지 말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 남생, 남건, 남사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권력 다툼을 시작합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연개소문 자신이 뿌린 것이었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그는 합법적인 권력 승계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고 힘이 곧 정의라는 자신의 철학이 고스란히 아들들에게 전해진 결과였습니다. 결국 맏아들 남생이 당나라의 투항에 고구려의 기밀을 넘기면서 난공불락이었던 요동. 방어선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668년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700년 넘게 이어진 대제국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망한 결말이었습니다. 자, 긴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김춘추와 연개소문. 두 남자의 승부는 김춘추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단순히 선과 악 혹은 승자와 패자로만 나눌 수 있을까요? 김춘추는 약자의 생존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았습니다. 굴욕을 참아내고 더 큰 힘당 나라를 이용해 목표 삼국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실리적이고 집요했습니다. 물론 김춘추의 선택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당나라를 끌어들인 대가로 한반도는 이후 수백 년간 중국 왕조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만주와 요동이라는 광활한 고구려의 옛 영토는 영영 되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연개소문은 강자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백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지만 타협을 거부한 그의 외교는 결국 나라를 고립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대체할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나라가 무너진 것은 고구려가 시스템의 나라가 아니라 연개소문, 개인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7세기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고 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개소문의 자주 정신과 김춘추의 냉철한 외교 두 가지 모두입니다. 때로는 연개소문처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김춘추처럼 국익을 위해 유연하게 손을 잡을 줄 아는 지혜가 더 절실할지도 모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자존심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고 실리만 쫓다가는 국가의 혼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연개소문이 만약 김춘추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구려와 신라가 힘을 합쳐 백제를 견제하고 당나라의 팽창을 함께 막았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고구려의 영토가 보존되었을 수도 있고 삼국이 병존하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만약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선택과 그 결과뿐입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생존이다. 김춘추가 피 눈물로 쓴 이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김춘추와 연개소문 중 누구의 선택이 더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사는 과거의 대화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울입니다. 지금까지 7세기의 두 거인 김춘추와 연개소문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